감정에는 이제 전염성이 있다고 해요. 맞아. 그래서 이제 저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뭐예요? 자살률 1위인 직업이 이제 정신과 의사라고 하거든요. 어우, 진짜예요? 네. 그리고 저도 특히나 힘든 얘기들 많이 들었다 싶은 날은 나올 때 진짜 좀 뭔가 에너지를 다 쓴 느낌이고 세상이 좀 어두워 보이기도 하고 진짜 힘든 일이 많고 안 좋은 사건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머릿속 시한폭탄, 뇌졸중을 막아라. 뇌졸중 전문의 이승훈 교수님이십니다. 대학교 병원 신경과 교수 이승훈입니다. 전공은 뇌졸중을 맡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뇌졸중이 말이죠. 그 젊으신 분들 가운데도 이 뇌졸중이 정확하게 뇌졸중이 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교수님. 예, 그러니까 뇌졸중이라는 말이 단어가 참 이상하죠. 그참 예. 그러니까 뇌졸이 뭐 이렇게 쓰러진다라는 건지 중이라는 말로 끝나는 의학 질병명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없습니까? 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뇌졸중이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뇌졸은 졸지에, 뭐 갑자기. 중은 약간 뭐 적중한다, 뭐 이런 의미할 때 타격을 받는다, 때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뇌가 갑자기 타격을 받는 병이다라는 뜻입니다. 뇌가 갑자기 타격을 받는 병이 뇌졸중이군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주제가 살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진짜 만나고 싶다고 해서 보는 줄 알았는데. 오늘 저희가 그러니까 특집이 교수님 죄송해요. 오늘 만나고 싶지 않은 교수님은 사실은 이렇게 진짜 계셔야 되는 분이고 이게 그러니까 뇌경색, 뇌출혈 이게 다 뇌졸중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뇌졸중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뇌의 일부분이 죽는 바람에 생기는 걸 뇌경색, 혈관이 갑자기 터져서 생기는 걸 뇌출혈. 둘을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두 가지만 있습니다. 이게 저 드라마 속에서나 이렇게 가끔 뒷목을 잡으시는 게 이게 좀 약간 아니 이것들이 정말 여보 괜찮아? 이까짓 게 뭔데? 누가 읽어줘? 어머 왜 이래? 예, 그거는 아닌 경우가 많죠, 사실은. 아니에요? 예. 드라마는 너무 많이 남용되죠, 사실은. 왜냐면 사실 저도 부끄럽지만 용기 내서 얘기해봅니다. 저는 사실 선생님한테 되게 뵙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병명이 있어요, 제가. 뭐가 있습니까? 3년 전에 받은 소견이거든요. 뭡니까? 네. 뇌경동맥 예. 눈분절이. 예. 뇌경동맥 눈분절에 이게 꽈리형으로 이렇게 좀 부풀어져. 예, 뇌동맥류라고 하는 거고요. 뇌출혈을 이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뇌 안에서 터지는 뇌출혈, 뇌실질출혈. 그다음에 뇌 바깥에 있는 큰 동맥이 터지는 걸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뇌동맥류가 지주막하 출혈의 가장 큰 원인이죠. 혈관벽이 좀 약해지면서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를 맞아요. 동맥류, 동맥꽈리 그렇게 부릅니다. 네, 근데 맞아요, 그게 맞아요. 이제 부풀어온 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파열될 수가 있는데 평상시 건강검진에서 그게 발견되면 그걸 미리 폐쇄하는 시술이나 수술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너무 무서웠던 게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진짜 진지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조세호 씨가 갑자기 나가서 걷다가 갑자기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것뿐 아니라 모든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주 특징이죠. 동맥류는 굉장히 또 위험할 수 있는 거고 터지지 않으면 그대로 사는데 파열되면 사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뒀을 때 대가가 굉장히 참혹하죠, 사실은. 이게 근데 그 뇌졸중 참 이게 뭐 질병이라는 게 워낙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생기는 겁니까 이게? 동맥경화증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데 혈관 안에 지질이 쌓여서 혈관벽이 지저분해지고 안쪽으로 파고드는 그 혈관이 좁아지는 현상을 이제 동맥경화라고 하는데요. 동맥경화도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위험 요인들이 조절되지 않고 몸에 오랫동안 축적될 때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요인들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담배, 술은 조금 애매하지만 저희들이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5가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죠.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잘 조절되지 않은 채로 5년, 10년, 길게 20년까지 가게 되면 몸 혈관 전체가 이제 동맥경화들이 진행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뇌동맥이 심해서 갑자기 그 혈관이 막히거나 한 일이 생길 때 그때 뇌경색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관련 그리고 건강 관리 이게 네.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얘기군요. 고혈압과 당뇨가 있을 때 잘 하면 되죠. 평상시 너무 그렇게 또 그럴 필요는 없나요? 예, 대부분 이제 외래 오시면 너무들 많이 이제 뭘 먹어야 되냐, 뭘 안 먹어야 되냐. 나는 17년 동안 닭고기를 먹지 않았다. 뭐 잘했냐, 뭐 이렇게 보면
17년 동안 닭거리를 먹지 않았다. 그 진짜 예. 아, 나 잘하고 있는 거냐? 네. 예. 칭찬받아. 나 치킨 안 먹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막 극단적으로 네. 그럴 필요는 없고. 네, 오늘 당장 드시라고 그랬죠. 그래도 된다. 그러면 좀 그것까지 뇌졸중 아까 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전조 증상이 어떻습니까? 뇌졸중이 올 때 흔한 증상이 편마비라고 해서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발음이 잘못 나오거나 이제 어지럽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한쪽이 안 보이고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전조 증상은 그런 증상이 생겼다가 귀신같이 딱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예, 한 5분, 10분 내로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내가 꿈을 꿨나 아니면 이게 지금 내가 착각한 건가 졸렸나 뭐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혈관이 막혔다가 혈전이 막혔다가 몸이 뭔가 혈전용의 성분 때문에 뚫린 거거든요. 갑자기 혈액이 다시 들어가니까 좋아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동맥경화가 같은 그 위험병변이 현재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발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냥 그분은 증상이 생겼다가 풀리면 당장 응급실 오셔야 돼요. 내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빨리 좀 병원을 가서 맞아요, 진단을 맞아요. 받아보시는 거니 좋.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모든 분들이 그럴 필요는 없고 고혈압, 네.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 요 5가지에 좀 본인이 많이 노출됐었고 이게 또 아닌데 너무 걱정하다 보면 또 네, 그러실 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 60세 넘었는데 고혈압, 당뇨가 있다,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팔다리 힘이 빠진 게 약간 미미하게 왔을 때 테스트 해보라고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이제 손을 앞으로 내밀고 내밀고 예, 눈을 감고 눈을 감고 손을 이게 완전히 이렇게 펴야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한 펴고. 5에서 한 10초 정도 지난 다음에 자기 손을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괜찮죠? 괜찮죠. 예, 근데 이제 이 힘이 살짝 빠지면 살짝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한쪽이요. 이거 못 버티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아가요. 아니면 이게 살짝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양쪽 다리를 이제 침대 위에서 양쪽을 동시에 올리고 눈을 감고 있어라 그러면 한쪽이 살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본인은 못 느끼겠는데 아주 경미한 위약이 있을 때, 마비가 있을 때 테스트 해보라고 하고요. 발음 같은 경우는 약간 발음이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간단한 발음 3가지. 맘마, 랄라, 가가 3가지 해봅니다. 그게 이제 발음이 뭉개지면 이 환자 구음장애, 발음장애가 있다. 맘마, 가가, 갈라. 예, 맘마가 이제 입술에서 나는 소리고요. 랄라는 경국에서 나는 소리고 라라 가가는 이제 연국에서 나는 소리니까 그 3가지를 간단하게 빨리 테스트 해보는 거죠. 여기 또 이제 테스트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얼굴 찡그림을 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얼굴이 보통 약간 비대칭이라서 사실 뇌졸중이 생겼을 때 얼굴 찡그림은 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해보라고 했을 때 이걸 당기지 못하게 툭 쳐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뇌졸중이 생기면. 그래서 이제 이쪽이 쳐졌을 때 이쪽에 마비가 있다. 그럼 이쪽에 뇌졸중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대칭입니다. 예. 네, 네 대칭. 뭐 뇌졸중을 또 예방하는 거 이게 요거 좀 예방할 수 있다 하는 거 좀 있습니까? 암이라는 병은 다른 예고 없이 그 암이라는 병이 찾아오지 생기고 마. 감염도 갑자기 찾아오는 거지만 뇌졸중은 합병증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게 오랫동안 축적이 돼서 계속 혈관에 스트레스를 줄 때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니까 사실은 고혈압하고 당뇨 같이 아주 진단하기 쉬운 이 질환을 평상시에 잘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고혈압 사실은 진단이 너무 쉬워요. 평상시 집에서 팔뚝혈압계로 혈압을 자주 재보시기만 하면 140에 90을 넘는 게 조금 흔하다. 그럼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당뇨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피검사로 딱 한 가지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 당화혈색소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6.0을 넘어가면 이제 당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데 고혈압이든 당뇨든 처음부터 갑작스럽게 심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올라가거든요. 서서히 올라갈 때 초기에 2가지를 잘 잡으면 그대로 갑니다, 사실은. 사실 혈압이 200이 돼도 본인은 모르거든요. 계속 모르고 있다가 그걸 수년, 수십 년 살다가 나중에 혈관이 완전히 심한 동맥경화 된 상태에서 발견되거나 더 심하게는 혈전이 생겨서 막혀서 불구가 된 상태로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는 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잴 수 있는 이 고혈압, 이 혈압만 재도 네. 이것을 평소에 관리를 잘하면 네. 뇌졸중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렇죠. 거의 네. 걱정을 안 해도 되죠. 근데 뇌졸중이 병 중에서 그래도 좀 희망적인 부분은 처음 발생했을 때가 제일 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환자분 치료에 의해서 거의 다 좋아져요. 100%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경미하게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그대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 만났을 때가 제일 나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제일 좋은 소식은 지금이 최악입니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어쨌든 내가 지금 최악이라는 소리인데 더 나빠질 때가 내가 네. 그러니까
지금이 최악이니까 앞으로 나아질 만 네. 남았다. 지금부터 점점 좋아질 겁니다. 많은 환자분들을 또 치료하셨겠지만 좀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뇌졸중이 생길 만한 분이 아닌데 이분은 뭔가 몸 안쪽에 그동안 몰랐던 암이 있었을 것 같고 그 암세포에서 나온 성분 때문에 혈전이 생기고 뇌경색이 생긴 것 같다고 짐작이 될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암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암 검사를 해보겠다. 이 해서 보면 이미 4기. 예, 왜냐하면 뇌졸중이라는 합병증이 생길 때까지 암세포가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말기. 상태가 뇌졸중을 치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환자분한테 이제 한 달 이내에 돌아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본인도 그걸 잘 못 받아들이겠고 환자 보호자분들 못 받아들여서 그 치료할 때 뜨거운 가슴도 중요하지만 그 환자분 본인의 삶을 정리할 기회를 박탈하게 돼요. 굉장히 차가운 이성으로 설명을 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좀 설명을 할 때 이게 참 어제도 어머님은 지금 이미 굉장히 심한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돌아가실 가능성이 절반 이상이고 앞으로도 좋아진다 하더라도 보호자분을 알아보기 힘들거나 대화가 안 되거나 휠체어에 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그런 확실한 예후에 대해서 좋을 때 어떻고 나쁠 때 어떻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속 시원해 하세요. 더 이상 치료를 하지 말고 이제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것을 많이 이제 안내해 드리려고 처음에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사실 이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가족분들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치료를 너무 고집하다가 5개월 동안 투병하시다가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그 당시 이 정도 상태에서는 평균 한 5년 정도 사니까 그 사이에 백혈병이 재발할 거다. 근데 2개월 만에 재발했어요. 제가 그때 전공이 3년 차였는데 빈혈을 내가 진단을 못하다니 눈만 까봐도 되는데 이게 집에서 아버지라고 진찰도 안 한 거예요. 어지럽다는데 괜찮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고 응급실에서 아버지 눈을 까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낮아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낮아서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항암 치료하고 조금 관해됐다가 다시 이제 암세포가 나오고 또 암세포가 나오고 이랬던 거였죠. 이제 포기하고 아버지가 이제 삶을 정리할 수 있게 자세히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그때 그래도 아버지랑 대화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어머니는 그걸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끌려가서 아버지가 본인 상황도 모른 채로 나중에 혼수 상태가 되고 돌아가셨어요. 병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자기가 어떤 상태고 어떻게 악화되고 있는지 제대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자기가 좋아지는 줄 알고 웃었다가 이러다가 착각을 하고 돌아가신 거죠. 내 몸이니까 내가 결정을 할게. 그 말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다 정보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정보를 다 막은 거죠. 듣지 못하게. 우리가 다 듣고 그리고 우리가 판단해서 얘기를 하고 자기가 가진 병도 끝까지 다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환자는. 아버지의 그런 병과 관련된 기억은 앞으로 환자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준 케이스라고 생각해서 항상 곱씹어보죠. 어떻게 의사를 시작하신 겁니까? 원래 의사를 시작한 것도 좀 애매하게 시작이긴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의대에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 잘했으니까 오신 거잖아요. 공부를 얼마나 해야 갑니까 여기 의대를. 지금까지 되게 네. 이미지 좋았거든요. 네. 갑자기 마지막에 약간 교수님 근데 약간 흥얼어지네. 흥얼어졌어요. 교수님 손으로 확 밀었죠 지금. 저 정말 뭐 사실은 공부 잘하셨고. 의대를 가겠다는 결심으로 오게 된 건 아니었고 그냥 집안의 기대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들어온 다음에 환자를 보는데 힘들어요, 굉장히. 한 3시간 정도 외래를 보는 동안 환자를 한 60명에서 한 70명 정도 봐야 됩니다. 3분을 채 못 써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식을 전달하고 환자들한테 앞으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기 힘드니까 알게 된 지식이나 아니면 알게 된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게 된 지식에 대해서 논문을 많이 쓰고 최근에 좀 교과서도 쓰고 특히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 환자들 이제 사망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신약을 이제 2012년부터 연구한 게 있어서 그거를 지금 신약으로 꺼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좌우명이 있는데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항상 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이 대우주에 네가 흔적이라도 남기지 않으려면 여기 뭐하러 태어났냐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무하마드 알리 같은 경우는 수많은 명언을 남겼지만 네 꿈이 만약에 너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충분히 크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무하마드 알리의 명언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벌처럼 살아.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살아. 근데 무하마드 알리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무하마드 네 알리가? 꿈이 크다. 네 꿈이 널 두렵게 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충분히 크지 않은 것이다. 크지 않은 것이다. 예, 그러니까 제가 가진 꿈은 지식을 알려주고 약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허들이 있고 직원들도 점점 많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두려운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이제 무하마드 알리가 했던 그런 말 그리고 그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 네가 여기서 그냥 이대로 똑같이 다른 의사들과 같은 일을 할 거라면 뭐하러 태어났냐라고 저한테 채찍질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남은 인생 동안에 새로운 신약을 가지고 새로운 치료의 기회를 주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나를 만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이것을 해라 하는 게 나를 만나지 네. 않으려면 지금 당장 이걸 내라. 뭡니까? 1번은 담배를 끊어라. 끊어라. 시작도 하지 말고 피고 있으면 당장 끊어라. 아 정말. 피지 마라. 저도 끊었지만 백해무익입니다. 백해무익이고 진짜 시작하지 않은 게 제일 좋아요. 네. 네, 담배는 진짜. 두 번째는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라. 고혈압을 태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당뇨를 태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나이가 들면서 걸리게 되는 건데 두려워해서 진단을 회피하고 먹어야 될 약을 안 먹는 게 훨씬 더 병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하고 초기일 때 빨리 잡으면 그 병이 동맥경화를 안 일으키고 뇌졸중도 안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봐도 됩니까? 네네. 진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평소에 뭘 챙겨 드세요? 이거 중요하네. 네. 선생님이 챙겨 드시는 게 뭘까? 교수님이 뭘 좀 챙겨 드시는 게 좀 있나? 예, 저는 일단 고혈압이 있어요. 제가 어머니 쪽을 닮았는데 그 모계 쪽이 굉장히 심한 심근경색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체중 굉장히 찔 수 있고 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이거는 반드시 생기겠구나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한 대여섯 가지를 이제 챙겨 먹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반드시 먹습니다. 그게 제일 저를 챙기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거 예, 그것부터 챙깁니다. 스스로 제가 진단한 병은 한 20개쯤 됩니다, 몸에. 내 스스로. 예, 20개쯤 되는데 그중에 약을 꼭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한 이제 4-5가지 정도 있는 거죠. 대학교 끝나고 과를 정할 때 손을 많이 좀 떨고 있었어요. 수전증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떠는 것 때문에 아 나는 외과를 못 하겠구나 하고서 이 증상 때문에 외과 전체를 포기했었거든요. 정말 뭐 내가 괜히 가서 그쪽에 폐를 끼치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신경과에서 약 하나 먹으니까 없어지더라고요. 평생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약을 피하는 것 때문에 나빠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 전에 약을 먹었으면 외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선택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단순히 요거 때문에 했다는 게 굉장히 좀 바보 같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필요한 약을 잘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진짜 교수님하고 또 얘기를 나눠보니까 좋은 얘기 참 많이 해주셨어요. 네, 예, 알리가 뭐라 그랬죠? 예? 알리가. 네 자신을 알라. 부지런한 정.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신과의 문턱을 낮춘 김지영 선생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정신과 선생님. 예.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주제가 또 그렇다 보니까 정신과 그 선생님께 좀 들을 얘기가 또 좀 꽤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요즘 그 이제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뭐 레드, 그리고 뭐 이제 뭐 블랙까지 뭐 사실은 이제 이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네, 예, 실제로 좀 그렇죠. 2019년 상반기에 비해서 2020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진료과들이 환자 수가 확 줄었어요. 아무래도 집 밖에 못 나오시고 힘드시니까. 근데 유일하게 정신과만 많이 늘었습니다. 정신과만 늘었어요. 네네. 사실 의외로 주변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 주변 그 동료분들 가운데도 우리 주변 가족분들 가운데도 이런 불안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이 최악의 말인 것 같은데 야, 왜 이렇게 너 나약해? 맞아요. 야, 너 왜 이렇게 약하니, 얘가? 아, 최악이다, 최악.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게 할 수 있는 최악의 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 최악의 말이에요. 최악의 말들이 또 뭐가 있어요, 선생님? 근데 이게 우울증에 빠져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되게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런 의심을 가지세요. 사실은 내가 나약한 거 아닐까? 내가 게으른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본인도 있는데 다른 분에게 그런 얘기를 더 들으면 아 역시 내가 부족한 거야. 이거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에 더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이제 보통 솔루션까지 줘야 된다라는 압박을 많이 느끼시는데요. 사실 전문가들도 솔루션을 잘 못 드리는데 어떻게 솔루션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냥 너 뒤에는 내가 있다. 힘들 때는 언제든지 연락해도 된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진료실에서 가끔 듣는 게 갑자기 너 생각나서 그냥 잘 지내는지 연락 왔다 이런 메시지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내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느낌을 되게 강하게 준다라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뭐 깊이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도 막 예전에 우울한 적도 있고 막 혼란스러울 때 병원에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네. 사실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환자분들께서 오셔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엄청 고민하다 오시죠. 네. 네, 엄청 고민하다 오시고 혹은 본인은 용기를 내서 오셨는데 이제 뒤늦게 약봉투나 이제 결제 내역 같은 걸 보고 이제 가족분들이 못 가게 막으시는 경우도 가족분들이 못 가게 막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약을 그냥 부모님께서 압수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정신과에서 주는 약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의존성이 생기고 내지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먹을 시에는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 많이 듣는데 네. 좀 억울하기도 해요. 사실 네. 우리가 뭐 너 내과약 먹니? 너 정형외과약 먹니? 이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근데 정신과는 정신과 약 아 맞아요. 그리고 그러네. 신기하네. 정신과 환자 이러면서 네. 다 묶어버리는 거죠. 저희가 또 많이 듣는 게 그러면 너네도 먹냐? 너네 가족한테 처방할 거냐?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세요. 이거 뭐 직접적으로 예. 네, 그래서 우리도 먹는다. 우리도 필요할 때는 먹고 필요하면은 가족한테 줬을 때도 있다. 얘기를 하고요. 사실 지금도 되게 유재석 님이 옆에 계시니까 너무 떨리고 그래요? 긴장이 되는데 네. 제가 어제 진료 보면서 내일은 꼭 약을 챙겨 가야겠다. 뭔 약을 챙겨와요? 좀 긴장을 줄여주는 약이 있는데 청심환 같은 거요? 네, 비슷한 약이 있죠. 이 뒤에서 이제 마치 알사탕 나눠 먹듯이 또 이렇게 약간 좀 들어가고 긴장을 그러는데 줄일 수 있는. 네. 정신과 선생님이신데 어떤 게 가장 떨리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 비현실감이란 얘기를 정신과 용어로만 쓰지 제가 겪어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게 지금 진짜 현실인지 약간 좀 헷갈리네요. 그런 그럼 거 저는 어떻습니까? 덜 떨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현실감. 현실. 네. 그 좀 처음 진료한 환자분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딱 정신과 전공의가 돼서 병동에 들어가면 제 환자분이 순식간에 갑자기 여러 명이 생겨요. 되게 경험 많은 척 인사를 드리는데 사실 처음인데. 사실 이제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저보다 정신과에 대한 경험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 선배님. 이게 선배죠. 자칫 잘못하면 그분들한테 수가 읽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예? 이분 초짜인데. 네. 예. 잘 모르니까 두리번거리면서 다니고 뭐 이제 물어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초짜인데 어쨌든 그분들이 또 의지할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사실. 1년차 전공의는 주로 조현병과 조울증 같은 좀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게 좀 그 조현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뭡니까? 이제 환청과 망상 같은 것에 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죠. 그게 조현병이구나. 네.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본 분 중에 기억나는 분이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머릿속에 본인을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진짜. 그냥 환청인 줄 알면 흘려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 소리를 직접 겪게 되면 이게 환청이라고는 생각을 못 해요. 그럴 때 이제 사실 도움을 청할 거는 저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정말 100번씩 저를 이제 막 부르세요. 100번이요. 예, 막 병동에 이제 간호사님들 계신 스테이션에 가서 이제 제 담당 전공이 불러달라. 그러면은 저는 다른 분하고도 상담하다가도 또 전화가 오고 이러면은 이제 그분의 마음을 알긴 아는데 그래도 저도 사람인데 그럼요. 이제 약간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빨리 약을 잘 쓰고 좀 증상을 조절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사람 마음처럼 잘 되지도 않고 되게 답답하고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조울은 뭐예요? 이제 흔히들 기분 변화가 좀 심한 사람을 너 조울증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얘기를 좀 많이 하죠. 그게 또 대표적인 이제 오해죠. 그냥 기분 변동이 심한 정도가 아니라요. 이제 조증 상태일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잠이 줄어들어도 하루에 뭐 한두 시간만 자도 멀쩡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진짜요? 네, 그러니까 사업을 벌이고 돈도 펑펑 쓰고 그런데 나중에 후회할 때가 이제 많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내가 아주 엄청난 사람이구나. 내가 능력을 가진. 더 나가면 이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신이구나. 대단한 존재였구나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야, 이 조울증도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참 이게 무서운 병이네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감정 노동이실 것 같은 게 오시는 분들이 밝은 소식으로 오는 경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저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이잖아요. 대부분이.
감정에는 이제 전염성이 있다고 해요. 맞아. 그래서 이제 저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뭐예요? 자살률 1위인 직업이 이제 정신과 의사라고 하거든요. 어우, 진짜요? 네. 그리고 저도 특히나 힘든 얘기들 많이 들었다 싶은 날은 나올 때 진짜 좀 뭔가 에너지를 다 쓴 느낌이고 세상이 좀 어두워 보이기도 하고 진짜 힘든 일이 많고 안 좋은 사건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가장 힘들 때는 좀 언제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환자분을 잃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좀 먼저 스스로 선택으로 떠나실 때가 이제 제일 힘들 때죠. 되게 정적인 진료실이지만 응급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자주 뵙게 되거든요. 가끔은 다른 과가 부럽다 느낄 때가 있는 게 그런 때는 언제입니까? 뭐 피검사나 뭐 영상 검사를 하면은 그분의 정확한 그 진단이나 그분의 이제 중증도 같은 게 수치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제가 진단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정신과 진료실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곳이잖아요. 내가 제대로 진료를 하고 있는 건지 다른 분에게 검증받을 수도 없고 다른 분들의 진료를 제가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무섭기도 하죠. 과연 이걸 그냥 돌려보내도 되는지, 다음 주에 저분이 과연 예약돼 오실지, 환자분을 잃게 되면 이런 생각이 필연적으로 따라와요. 내가 아니라 다른 분에게 갔다면은 금방 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살다 보니 인생은 이것이다. 아 이거 좀 사실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인생은 어쩌다, 대부분 어쩌다 결정되고 어쩌다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어쩌다 특집을 했는데 선생님 어쩌다로 표현을 하셨네요.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도 힘들어진 게 그분들의 탓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또 막 너무 힘들고 미래가 없을 것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쩌다 또 풀려 나가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이렇게 또 우리도 실내에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계속 있는 게 뭐 어쩌다 보니 그렇죠. 무슨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못 나가겠어요. 지금.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어떻게 걸어. 솔직하게.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사기 암 환자분들께 시간을 선물하는 서울대학교 암병원 종양내과 전문의 김범석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케오포트라고 혈관에 잘 늘러붙는 세균이에요. 항암약은 시스플라틴이라고 하는 약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직접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예. 김범석이라고 합니다. 종양내과가 네. 어떤 과인지 좀 설명을 좀 네. 해주신다면. 암에 대한 치료가 네.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네네. 그 중에서 이제 저는 항암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이고요. 항암 치료라는 게 이제 약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이제 그런 치료법이에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항암 주사 놔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해질 수치는 이제 수액 주사 맞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주로 보는 환자분들은 이제 사기암 환자분들이신데 안타깝게도 암이 좀 다른 데에 좀 번져 있는 상태에서 진단받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뭐 완벽하게 뿌리 뽑고 완치하고 이제 이런 목적의 치료는 이제 어렵다고 하더라도 항암 치료하면서 암을 가진 채로 이제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종양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저희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특집에서 네. 그렇고 의사분들께서 좀 기피하는 쪽이 네. 이게 이제 그 흉부외과가 좀 하나라고 좀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맞아요. 종양내과는 좀 의사분들께 좀 아유, 저희도 이 종양내과가 네. 좀 기피하는 과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네, 이게 좀 환자분들도 중환이 많고 좀 어려우신 환자분들도 예, 예. 많고 아무리 치료를 잘 해도 결국에는 좀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전공의 선생님들이 저희 과를 전공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내과 속의 흉부외과라고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정도의 여기는 또 네. 종양내과는 내과 쪽의 흉부외과입니다. 네. 많이 힘들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뭐 개업을 할 수 있는 과도 아니니까 뭐 아주 크게 뭐 경제적인 보상을 누리는 과도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먹는 항암약.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 이 종양내과를 좀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원래 담배를 좀 많이 태시기는 하셨는데요. 이제 굉장히 건강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폐암을 이제 처음 진단을 받으셨고 수술을 했었는데 안타깝게 재발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요. 그때는 뭐 암에 대한 치료법이 뭐 마땅한 게 없었어요. 지금이야 뭐 수술도 좋아지고 약도 많아지고 뭐 이랬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재발되고 나서 그러고서는 별다른 치료도 못 받아보시고 그냥 돌아가셨었죠.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아직도 좀 잊혀지지 않는 거는 돌아가시기 한 달쯤 전이셨는데 그때 아마도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폐암이 이제 뼈로 전이되고 뭐 이러고 굉장히 통증이 심하셨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통증이 너무 극심하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통증 때문에 막 견디지를 못하셔가지고 어느 날은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제 손을 잡고서는 너무 아파서 절절 매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서 그거를 보는데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이를 그냥 악물고 입 안에서 그 빠그락거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 통증을 꼭 참으시면서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진통제를 조금 충분히 썼으면 그렇게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진통제를 많이 쓰지도 않았고 환자분들이 아프다고 그러면은 아유 그 뭐 당연히 아프지 그 정도도 안 아프려고 약간 그러던 시절이어가지고 그게 참 아직도 마음속에 한으로 많이 남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던 날에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공부도 잘 안 되고 마음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아버지 안 좋으신데 오늘 병문안이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침대에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침대에 이름이 다 빠져 있고 그래서 옆에 환자분한테 저희 아버지 찾아왔는데 자리가 바뀌었냐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오전 돌아가셔가지고 영안실 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 죽음을 이제 처음 접하고 나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이 힘들었죠. 지금은 좀 약간 후회가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때 아버님이 그렇게 안 좋았었다는 거를 제가 알았었더라면 공부를 하는 대신에 아버지랑 시간을 많이 보냈을 것 같고 아버지랑 대화를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아버지랑 추억을 많이 못 만든 게 굉장히 좀 아쉬워요. 혹시 그 암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진통제를 많이 쓰면 빨리 죽는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엄밀히는 이 암이 나빠지고 점점 이제 커지면서 암으로 인한 증상이 심해지니까 진통제 필요량이 많아지는 건데 이거를 조금 거꾸로 생각하셔갖고 진통제를 많이 먹는 사람들 보니까 그거 얼마 못 버티시고 돌아가시더라. 진통제 많이면 빨리 죽는다 이런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통증이 심한데도 그걸 그냥 꼭 참는 분들이 계세요. 진통제 먹으면 나 빨리 죽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진통 아프면은 진통제를 좀 드시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도대체 인류에게 있어서 이 암은 네. 언제쯤 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암은요 정복이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말을 좀 너무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죄송한데요. 안 됩니까? 네. 이게 암이라는 병이 기본적으로는 노화와 관련되는 병이거든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수록 유전자가 잘 고장이 나게 되고 그 유전자가 하필이면은 이제 암과 관련되는 유전자가 고장이 나게 되면 암에 걸리는 건데요. 환자분 한 분 한 분의 개별 환자의 암은 완치가 될 수 있어도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암이라는 병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평균 수명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암이 굉장히 많이 흔한 병이 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병이기도 하니까 도대체 우리는 암을 언제쯤 정복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약간은 저는 관점을 바꾸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암을 완전히 뿌리 뽑고 없애고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암을 가진 채로 오래오래 그냥 암과 더불어서 잘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너무 암이 정복이 안 된다고 슬퍼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환자분들을 사실 이제 치료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네. 이제 남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셔야 될 때도 좀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전히 어려워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업적으로 안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암을 진단받은 사실, 그다음에 뭐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번져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이제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 나쁜 소식을 전할 때 제일 어려운 순간들은 저한테는 그 아이들인 것 같아요. 가끔 이제 환자분들이 40대 암 환자분들이시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고학년, 이제 중학생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환자분들이랑 또 좀 얘기를 좀 해요. 아유, 좀 이제 안 좋으신데 애들도 좀 알고 있냐, 애들한테도 좀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차마 아이들한테는 얘기를 못 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가끔 이제 저보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따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정말 저도 입이 잘 안 떨어질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렇겠죠. 네, 이제 아버지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고, 그 다음에 얼마나 이제 못 버티실 수도 있고, 정말 힘든 치료를 받고 굉장히 용감하게 병과 맞서 싸우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한테 하는데, 아이들이 잘 이해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이 좀 어렵습니다. 예. 환자분들의 마지막 모습도 우리 교수님께서는 좀 많이 대면을 좀 하셨을 텐데 혹시 지금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이 또 좀 있으실까요? 네, 이제 저희 병원에 임종방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정말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 분들께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1인실을 좀 개조해 놓은 방이에요. 이게 2인실이나 뭐 6인실 이렇게 다인실에서 돌아가시면 이제 가족들 마음에 굉장히 큰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임종이 임박해 오면은 이제 임종방에 이제 모시게 되는데, 사람의 감각 중에서 가장 끝까지 남는 거가 청각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임종이 임박해 오는 시점이 되면 저희가 이제 가족분들한테 그래도 들으실 수는 있으니까 좀 좋은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시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거기에는 이제 저희 병원에 다른 병실에 없는 특수한 스피커 같은 게 좀 큰 게 있어요. 좀 좋아하시는 음악이 있으면 뭐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틀어놓으면은 환자분들께서 좀 마음의 평화를 느끼시면서 돌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임종방 회진이 되게 좀 분위기가 무겁거든요.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그런 회진인데, 한 번은 갔는데 환자분이 되게 안 좋으셨어요. 이제 혈압도 얼마 안 잡히고 이제 한두 시간 못 버티고 돌아가시겠구나 이랬는데, 그 옆에서 스피커 음악이 계속 무슨 트로트 음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땡벌 막 이런 노래가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혹시 이렇게 음악을 꼭 이런 음악을 틀어놓으신 이유가 있냐. 네. 그랬더니 철없는 사람 아무리 달래봐도 어쩔 순 없지. 그분이 한 30년 동안 양말 공장에서 일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애들 셋을 다 그 대학을 보내고 또 큰딸은 박사도 만들고 이렇게 양말 공장을 평생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셨던 분인데, 네. 나훈아, 송대관 이런 트로트 노래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노래를 옆에다가 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땡벌을. 네, 근데 이게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보니까 저는 그 땡벌 가사가 그렇게 슬픈지 몰랐어요. 이 땡벌 가사가 그런 거예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뭐 기다림에 지쳤어요 땡벌 뭐 네. 이러는데 진짜 그분이 오랜 동안 지치신 것 같아. 30년 동안 양말 공장을 하시면서.
뭐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이러는데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승 가시는 마지막 길이 좀 추우실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한참을 정말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임종방에서 보호자분하고 같이 이제 좀 부둥키고 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이게 땡벌이라는 노래가 사실 또 네. 그렇게 해서 들으니까. 그러네요. 예. 가사가. 네, 근데 진짜 그분은 그러네요. 그 자기 아버지가 가장 힘들 때 좋아하시는 노래가 뭔지를 가족들은 잘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가족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때 힘들어 하시고 힘들 때 어떤 노래를 잘 들으면 모르죠. 기운 나시고 네. 이런 거를 잘 모르시거든요. 몰라요. 그래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그 음악을 조금 좋아하시는 음악을 틀어주시라 그러면은 뭘 틀어야 할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가족분들이 아버님에 대해서 잘 알고 아버님을 좀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힘들지 않게 외롭지 않게 보내드렸었던 바람가 싶습니다. 그분은 80세 폐암 진단받은 할머니셨는데요. 가족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셨어요. 보험 안 되더라도 비싼 약 이런 거 다 상관없으니까 항암 치료 뭐 최고로 좋은 거로 최고로 비싼 걸로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하셨었던 분인데 정작 그 환자분께서는 힘든 항암 치료를 원치를 않으셨거든요. 저랑 둘이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눠보면 본인은 이제 지금 삶을 마무리해도 나는 여한 없이 잘 살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은 힘든 치료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드님들이랑 이제 가족분들이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는 뭐 끝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항암 치료를 하셨던 환자분이신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 너무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특히 이제 갑자기 이제 호흡곤란이 오니까 응급실을 오셨었는데 인공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까지 가셨는데 결국 암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한 2주 정도 굉장히 고생을 하시다가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돌아가실 때 너무 힘들게 돌아가셨던 거를 생각을 하면 아직도 그분께 좀 죄송해요. 이제 그렇게 한다고 가족들의 마음은 위안이 될 수 있어도 그게 환자분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를 조금은 더 제가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못했었던 게 좀 아쉬워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 근데 최선과 집착은 한 끗 차이이고 그걸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정말 환자분 입장에서 최선이었을까? 최선을 다하는 게 최선이 아닌 경우들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기적이라고 좀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혹시 좀 보신 적 있나요? 그런 경우들도 있죠. 특히 있어요. 이제 저희가 환자분 보면은 이제 혈압도 계속 떨어지고 열도 나고 이제는 진짜 하루 이틀 못 버티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넘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렇게 회진을 하고 나왔는데 그런 상태로 며칠씩을 좀 표현이 안 좋긴 하지만 환자분들께서 버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분도 이제 30대 후반의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네. 계속 안 좋기는 하는데 임종이 지연이 되고 돌아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럴까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병실 문이 이게 쪼로로 열리더니 애들이 2명이 오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애기들이었었는데 네. 아빠가 그렇게 안 좋았었던 거를 몰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같이 이제 아빠를 부둥켜 안고 한참 울고 그랬었는데 애들이 이제 오자마자 1시간 있다가 바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기다렸군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정말 뭐 애들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애들을 보고서는 떠나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그러셨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거든요. 그런 거는 과학으로 설명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막연히 우리가 이제 짐작만 할 뿐인데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참.
우리 교수님께서는 환자분들께 좀 숙제도 좀 내주신다고 그래요? 아, 네. 제가 무슨 숙제를? 아니 뭐 거창한 숙제는 아니고요. 뭐 환자분들께 뭐 일기를 좀 써보시라 뭐 이런 숙제들을 좀 많이 내줘요. 왜냐하면 병원에 오면 일단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이렇게 오늘 들었었던 생각 같은 것도 조금 정리를 좀 해보고 조그만 수첩이나 다이어리 같은데 좀 메모를 좀 하시라. 그게 나중에는 굉장히 큰 재산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한 번은 환자분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아드님이 이제 외래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평소에 그 투병 생활하면서 썼던 일기장을 저한테 조금 보여주셨는데 그 환자분이 별로 말씀도 없었던 분이세요. 근데 일기도 딱 2줄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요? 매일매일 2줄씩만. 근데 일기장 한 구석에 아들한테 너무나 미안하다. 그런데 차마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겠다. 딱 2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기록을 안 해놨으면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드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아버님의 일기장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유산처럼 남는 거죠. 근데 일기장이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담당 의사가 일기를 쓰라고 했다. 이 의사가 좀 이상한 의사 같다.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웃었었던 기억도 좀 납니다. 네.